저 아줌마 착골 좀 봐. 딱 봐도 폐차인데 소위 고모 따위가 무슨 좋은 차를 타겠어? 찜통 같은 위병소 옆에 방치된 여성을 조롱하던 병사들. 그러나 그 찰나 그녀가 집어든 검은색 보안 전화기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마 윤서연이다. 지금 위병소 앞이다. 5분 줄 테니 튀어나와.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응원 더 멋진 이야기로 보답해 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8월은 태안이 자결하며 끓고 있었다. 개발 2여여 면의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육군 제1희 보병사단 을지부대는 무성한 소나무 숲과 함께 따가운 여름 햇볕에 달궈지고 있었다. 부대 정문 앞 2차선 아스팔트 도로 위로 한 대의 낡은 세단이 천천히 접근해 멈춰섰다. 리일 착지에 곳곳에 흠이 많고 공고가 살짝 찌그러졌지만 엔진 소리만큼은 아주 우렁찼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딴에 내렸다. 그녀는 허름한 갈색 등산복 상하의를 입고 있었다. 시장에서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저렴한 옷차림이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 묶었고 눈가에는 짙은색 선글라스가 씌워 있었다. 선글라스 또한 유엔이 꿰친의 싸구려 제품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손가방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안에는 음료 몇 병과 조촐한 주전부리가 들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휴일의 아들이나 조카를 보러 온 소박한 아주머니 한눈이 뿐이었다. 미지레의 이름은 윤서연이었다. 올해 48살인 그녀는 현재 육군 본부 정보작전에서 근무하는 현역 중장이었다. 어깨에 별이 3개 박힌 장군이라는 뜻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중장은 군단장이나 육군 공부의 주요 요직을 맡는 고위 장성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었다. 대테러 진압과 특수카격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에서 15년을 근무했고 소령 시절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작전 중 적 진지에 홀로 침투하여 인질 4명을 구출한 이력도 있었다. 그 공로로 충무무 고문장을 받았고 이후 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사육의 나이에 별 3개를 달게 되었다. 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중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는 오직 조카를 만나러 온 속하란 고모의 따름이었다. 미녀의 조카인 김민준 소위는 현재 경기도 이천의 모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초임 장교였다. 윤서연 중장은 서울에서 이천으로 가는 길에 인제를 들러가기로 했다. 예전 자신이 초급 장교 시절 근무했던 124단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부대의 실태가 어떤지 직접 눈으로 점검하고 싶었다. 최근 육군 본부에는 일선 부대의 기간 회의에 대한 첩보가 자주 올라오고 있었다. 미니 간부들의 근무 태만과 병사관리 부실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었다. 정문 앞 위병소로 접근하는 윤서연 중장의 발걸음은 은밀하고도 안정적이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보법이 몸에 밴 탓이었다. 그녀는 미병소 앞에 서서 간을 엿보았다. 미병소 안에는 2명의 병사가 근무 중이었다. 한 명은 최일병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정산병이었다. 최일병은 의자에 삐딱하게 걸터 앉아 있었고 정산병은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둘 다 군인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윤서연 중장이 위병소 창고 앞에 섰지만 두 병사는 그녀를 신경 쓰지도 않았다. 이 최일병은 입안에서 껌을 짝짝 씹었고 정산병은 여전히 휴대전화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최일병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윤서연 중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낡은 차에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을 보는 그의 눈빛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가득했다. 신분증. 최일병은 말끝도 제대로 맺지 않고 손을 까딱였다. 예의나 기본적인 존댓말조차 없었다. 윤서연 중장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창고 위에 올려놓았다. 최일병은 신분증을 집어들고 대충 훑어보았다. 면회 왔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반말에 가까웠다. 윤서연 중장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김민준 소위 면회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상병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동료인 최일병과 눈을 마주치더니 킬킬대며 웃음을 지었다. 민준 소위요? 걔가 여기 왜 옵니까? 번지수 잘못 찾으셨는데요. 윤서연 중장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미천에 있어서 가는 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근무했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최일병이 코웃음을 쳤다. 뭐, 그래요? 그럼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여긴 놀러 오는 곳이 아닌데. 미성상병이 거들었다. 소위 고모시네. 쏘가리네 왕고모. 둘은 서로 낄낄대며 비웃었다. 묘소위는 장교 중에서 제일 낮은 계급에 속했다. 계급자는 금생 마름모 한계였다. 부대원들 중 일은 김민준 소위가 가난한 집안 출신일 거라 멋대로 단정 짓는 일이 덜어 있었다. 전혀 사실무근인 낭설이었으나 몇몇 병사들은 그런 험감으로 간부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했다. 김소희 고모라면 수준 딱 나오지. 착고라지 봐라. 왜 폐차 직전 아니냐. 최일병이 말해 정상병이 낄낄대며 갚았다. 20년은 됐겠네요. 저거 박물관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 병사는 문 앞에 서 있는 윤서연 중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와 조카를 대놓고 비웃었다. 윤서연 중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허나 짙은 선글라스 귀에 감춰진 눈매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오랜 고인 생활 동안 이와 유사한 스모레스도 없이 겪어왔다. 여자라서 약해 보여서 혹은 행색이 남루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시받는 일은 이 바닥에서 비일비재 있다. 그러나 그녀는 모욕을 묵묵히 감내하고 오호지 능력으로만 돌파해왔다. 최일병은 신분증을 창고 밖으로 툭 던지며 짜증을 냈다. 면회 접수처는 저쪽이라니까요. 간대 가세요. 윤서연 중장은 신분증을 챙겨 넣으며 차분히 물었다. 방문객을 위한 대기실은 어디에 있나? 정상병이 컵짓으로 구석을 가리켰다. 저쪽 컨테이너 쓰시죠? 냉반 안 됩니다. 저 죽을 것 같아도 우린 모릅니다. 윤서연 중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그들이 일러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멀어지는 뒷모습에 대고 최일병이 투덜거렸다. 별 이상한 아줌마 다 보겠네. 군부대가 만만한가? 정상병도 거들었다. 밖에서 온 사람들 기본 상식이 없네요. 군대를 우습게 알고 둘은 다시 낄낄대며 자기들만의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윤서연 중장은 등 뒤에 비난을 전부 들었으나 반응하지 않았다. 병사들이 가리킨 장소는 폐기 직전의 낡은 컨테이너였다. 칠이 가 벗겨져 흉하게 녹이스럽고 문짝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문을 열자마자 찜통 같은 열기가 숨을 턱 막아왔다. 냉방기는커녕 부채 하나 없었다. 미 손가락만한 창문이 달려 있었으나 통풍은 전혀 되지 않았다. 낡은 의자와 테이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윤서연 중장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두었다. 손목시계를 보니 시각은 오후 2시 30분을 가리켰다. 미 이후의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때였다. 실내 온도는 체감상 40도를 훌쩍 웃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과거 이라크 파병 시절 50도를 넘나드는 열사의 땅에서 임무를 완수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이 정도 더위는 견딜 만한 것이었다. 네 시간이 지체되었다. 30분이 흐르고 또다시 30분이 속절없이 지났다. 여전히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미병소 근무자들은 그녀가 찜통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도리어 그들은 시원한 근무지에서 냉커피를 들이키며 낄낄대고 있었다. 오후 3시 30분이 넘어가자 무시의 정도가 심해졌다. 최일병이 동료와 나누는 잡담 소리가 벽을 넘어 생생하게 들려왔다. 야, 정상병. 저 여자 선글라스 봤냐? 짝퉁 티가 확 나더라. 그래요? 있어 보이려고 쓴 건가? 뻔하지. 김소인의 형편에 무슨 명품이야? 길거리 좌판에서 헐값에 산 거겠지. 둘은 킬킬대며 그녀를 비웃었다. 윤서연 중장은 찜통 안에서 그들의 조롱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사실 그녀의 선글라스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진품이었다.
몇 해 전 낳고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던 길에 고만에서 큰맘 먹고 산 물건이었다. 물건의 진위는 중요치 않았다. 문제는 지금 위병소 근무자들이 보여주는 불리는 태도였다. 그들은 민간인 방문객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절조차 망각하고 있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자 도를 넘는 행동이 이어졌다. 이해변이 컨테이너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문을 휙 열고 안을 훑어보며 비하는 댔다. 아줌마 아직 안 갔어요? 여기서 집까지 가려면 지금이라도 고습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서연 중장은 선글라스 귀에서 그를 응시했다. 면회 허용 시간이 언제까지인가? 오후 5시까지인데 걔까지 가려면 꽤 걸리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미스강은 대놓고 짜증을 부렸다. 그럼 뭐 타러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만 가시죠. 그는 문을 쾅 닫으려다 멈칫하고는 다시 안을 빤히 쳐다보았다. 기가가 신혼도 확실치 않은 외부인이 영내에 이렇게 죽치고 있으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거동 수상자로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조용히 나가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미느느는 소리에 윤서연 총장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검을 렌즈를 뚫고 나올 듯한 서늘한 색이었다. 최이병은 그 기세에 눌려 순간 흠칫했으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문을 닫아버렸다. 윤서연 중장은 천천히 안경을 벗어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짙은 흑갈색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 눈매에는 오랜 세월 사선을 넘나들며 다져진 장군의 위엄과 예리함이 서려 있었다. 미디대 접진 깊숙이 침투의 단독 임무를 수행하던 감시의 살기 어린 눈빛이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티끌 같은 방심도 허용치 않건 그 냉혹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미는 가방 안쪽에서 간말기를 꺼내 들었다. 투박한 검은색 보안폰이었다. 합참에서 고위 장성에게만 지급하는 비와 통신용 특수 장비였다. 그녀는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검색하여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연결음이 몇 번 간 뒤 수화기 너머 응답이 왔다. 접니다. 저 윤서연입니다. 수화기 저편에 짧은 정적이 감돌았다. 이내 꽤 강한한 목소리가 커져나왔다.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를 받은 건 이군단장인 장민호 중장이었다. 별 3개를 간 군단장이었다. 그는 예전 윤서연 대장이 흥미연합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복무하던 잠시 비서실장으로 그녀를 보좌에 일했던 측근이었다. 그때 윤서연 대장은 준장이었고 장민호는 대령이었다. 10년이 지난 윤서연은 별 4개의 대장이 되었고 장민호는 별 3개의 중장이 되어 군간을 통솔하고 있었다. 윤서연 대장의 목소리는 춥고 냉정 있다. 장장군, 나본 사령부 후문 경비실 통제구역이다. 예? 대장님께서 왜 그곳에 여기 경계병력들에게 거수자 취급받고 있다. 안나절동은 임시대기 장소에 갖춰져 있는데 누구도 보고 안 하더군. 3분 내로 사태 해결에 통화 끝났다. 윤서연 대장은 스마트폰을 주머니 넣고 다시 뿔테 안경을 썼다. 니네는 소파에 기대 가만히 눈 감았다. 낡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대기실 안을 채웠다. 잠시 뒤 본 사령부 예하가 발칵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경비대의 그 병사는 전혀 몰랐다. 조립시 휴게실 안의 열기는 퍽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다. 정오 1시가 지나가자 태양은 아주 맹렬을 잡고 낡은 가건물은 달궈진 냄비처럼 스내를 찌고 있었다. 철판을 살짝만 스쳐도 껍질이 벗겨 질 듯한 온도가 전해졌다. 틈새로 새어 들어온 외품은 끈적했고 차라리 습한 기운만 불어넣었다. 민간인이라면 5분도 견디기 벅찬 상황이었다. 윤서연 대장은 자리를 지킨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땀방울이 턱을 지나 떨어졌지만 그녀는 소매깃으로 훔치지 않았다. 원피스는 벌써 비에 젖은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힘듦의 흔적이 조금도 없었다. 그녀는 옛날 이라크 아르빌 파병지 지역에서 임무를 전개할 때 섭씨 48구의 흑무지 한복판에서 5영시간 넘게 정찰 작전을 지속한 적이 있었다. 식량 하루에 한 픽씩만 제공받으며 적의 보급 기지를 정찰했던 당시를 회상하느니 수준은 버틸만했다. 그러나 핵심은 온도가 아니었다. 핵심은 현재 이 부대가 보여주고 있는 근무 태만과 방문객에 향한 오만한 행동이었다. 군대는 조국을 섬기는 곳이었다. 매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으며
시민의 안전 위하여 총기를 쥘 자격을 허락받은 군인들이었다. 하지만 현재 후문 경비실에서 복무하는 대원들은 그 본분마저 상실하고 있었다. 일반인을 멋대로 논하고 비웃으며 급기야적으로 여겨 겁박까지 하고 있었다. 경비실에서 또 한 번 잡담 소리가 새어왔다. 최일병과 정산병은 아직도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있었다. 야 최일병. 근데 아까 저 아줌마 쓴 안경 봤냐? 니 봤죠? 왜요? 척 봐도 짝퉁 같지 않냐? 비싼 메이커인 척하는데 마크가 좀 조잡하던데. 최일병이 비웃듯 했다. 뻔하게 짝퉁이죠. 중대장 이모가 뭔 명품을 알겠쇼? 동대문 시장 가면 5천 원에 널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도 저렇게 생각했네. 부자인 척하려고 달고 온 것 같은데 웃기네. 두 병사는 한동안 웃었다. 놈들의 목소리는 대기실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나눔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 무렵기 때문이었다. 윤서연 대장은 놈들의 잡담을 한 단어도 흘리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녀가 쓴 보안겸은 이태리 명품 브랜드 물건이었다. 가격이 9억만 원이 넘는 물건이었고 4년 전 파병 복귀차 영국에 갔을 때 런던 히스로 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이었다. 그때 같이 훈련에 동참했던 영국 소련이 그녀에게 주려고 했었지만 그녀는 점잖게 거절하고 돈 내고 구매했었다. 그러나 그런 점은 중요하지 않았다. 가령 진짜로 싼 값에 가짜 보안겸들을 썼다 해도 그것이 비난받을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인간의 품격은 걸친 옷이나 쓴 장비로 푼가름 나는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 군인이 방문객을 저런 잣대로 판단하고 헐뜯는 짓은 확실한 범죄였다. 옹, 정상병의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근데 최일병 저 아줌마 정말 이상하지 않아? 신분도 확실찮고 여기 왜 왔는지도 수상하고 그러니까 면회 온다면서 왜 굳이 여기 오는 거야? 수원 가려면 서울에서 바로 쏘는 게 나은데 설마 간첩 아닐까? 근래 북측에서 공작 요원 많이 보낸다는데 최일병이 심각한 척 반응했다. 그럴 수도 있네. 우선 이따가 지휘통제실 보고는 해야 할 것 같네. 신분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 부대 근처 맴도는 건 보고 사항이잖아. 그래. 우리가 보고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영창 갈 수도 있어. 부병사는 진심으로 윤서연 대장을 위험적인 사람, 의심하기 시작했다. 놈들의 얘기는 점점 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일반인 한 명을 간첩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나 쉽게 진행되고 있었다. 올바른 된 신원 조회도 없이 고작 옷차림과 말투가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놈들은 윤서연 대장을 잠재적 공작 요원 확정 짓고 있었다. 윤서연 중장은 가만히 선글라스를 쥐었다. 그녀의 눈은 짙은 흑색이었고 그 속에는 50년간 묵힌 여윤과 기백이 조용히 서려 있었다. 최정희 요원 시절 적진에 홀몸으로 잠입해서 작전을 진행할 때의 그 눈빛이었다.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고지를 향해 돌진하던 장수의 눈이었다. 미승사의 기로에서 무겁게 결단을 내리고 부하들의 안전을 보장했던 지휘관의 눈이었다. 그 눈동자 앞에서는 어떤 가식도 숨쉬지 못했고 어떤 핑계도 통용없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휴대전화를 집었다. 투박한 보안 전말이었다. 육군본부에서 고위 간부들에게만 허락하는 비화용 통신기기였다. 시중 휴대전화와는 틀려 모든 통화 기록이 암호화되어 저장되었고 위치 추적도 허용치 않았다. 익정이는 국방보안 인증 로고가 정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력된 11망 중에서 한 사람을 골랐다. 익정이는 장민호 소장이라는 글자가 작다. 연결음이 같다. 또, 오, 오. 수신자가 통화를 열었다. 말하십시오. 이리사단장 소장 장민호입니다. 톤 높이는 차분했었다. 사단을 통솔하는 지휘관답게 정제된 폰이었다. 허나 그 평온함은 곧 부서질 운명이었다. 윤서연 중장은 굵고 단호하게 뱉었다. 나 윤서연일세. 미세하기 넘어 정적이 감돌았다. 딱 잘라 3초간의 정적이었다. 이윽고 급박히 고친 숨 호흡 소리가 났다. 장민호 소장은 확실히 숨을 참은 뒤에 다시 깊게 몰아쉬었다. 그의 말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는 급격히 떨리고 있었다. 선배님, 윤서연 중장님 본인이십니까? 맞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발신을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전화를 하셨습니까? 장민호 소장이 어투 속엔
공포와 위기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육군 본부의 고위장성이 갑자기 본인에게 연락을 취해온 영문을 파악할 수 없었다. 윤서연 중장은 평소에 현장 시찰을 가더라도 먼저 문서를 고르고 약속을 했다. 그런 장군이 별다른 예고, 연락 없이 대뜸 전화를 건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다. 윤서연 중장의 목소리는 춥고 싸늘했다.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 아나? 미안하지만 모릅니다요. 이리사단 위병소다. 아, 예, 위병소요. 정말 그곳이십니까? 맞다. 니사해. 구체적으론 정문 위병소 옆 컨테이너 면회실 안에 있다. 댄민호 소장의 숨결이 다시 한번 가빠져 왔다. 그는 사태를 이해하려 힘쓰는 것 같았다. 선배님께서 왜 거기에 계십니까? 뭐 설마 이전에 통보를 하셨는데 제가 미리 체크하지 못한 거입니까? 아니야.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다. 조카 면회 가는 길에 잠시 들렸다. 조카분 면회라니 다행입니다. 하운데 왜 위병소 대기실에 계십니까? 제가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윤서연 중장은 잠시 말을 멈춤. 그리고 조용히 입을 떼었다. 장 소장, 나는 현재 내부대 병사들에게 간첩 대우를 받고 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문 위병소에서 보초서는 최일병과 정상병이 나를 수상적은 사람로 취급하고 있다. 신분이 확실찮다며 간첩 신고를 하겠다고 엄포했다. 게다가 1시간 넘게 이사원에 같은 컨테이너에 가둬뒀다. 박민호 소장의 말소리가 떨렸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당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이유 없다. 내가 몸소 겪은 일이다. 네 부대 병사들은 민간인을 막대하고 있다. 반말과 비아냥과 공갈까지 하였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현주소냐? 죽을 죄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저의 과실입니다. 과실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기관의 부재다. 기부대는 현재 국민을 섬기는 군대가 아니라 국민을 하대하는 깡패가 되어가고 있다. 장민호 소장은 침묵해야 했다. 그는 옛날 윤서연 중장 아래서 복무할 때 그녀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다. 니니는 결코 부풀리지 않는 군인이었다. 그녀가 전하는 말은 언제나 팩트였고 그녀가 내리는 결정은 언제나 옳았다. 설사 그녀가 현재 이런 말을 뱉고 있다면 진짜로 위중한 일이 터진 셈이었다. 윤서연 중장은 쉼없이 더 말했다. 나는 현재 운동복을 입고 있다. 똥차차를 끌고 왔다. 비싼 선글라스를 꼈지만 네 부대 병사들은 그것이 짝퉁이라 무시했다. 내 조카가 소이라는 까닭에 집안이 흙수저라 깨끼됐다. 이것이 부민의 자제냐? 이것이 자네가 통솔하는 부대의 민낯이냐?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윤서연 중장의 목소리가 더욱 사늘히 식었다. 5분 내로 정문으로 와라. 와서 상황을 종료해. 난 1~5분 내로 내 눈에 띄지 않는다면 나는 바로 육군본부 감찰실에 신고해서 특별 감찰을 진행할 것이다. 네 부대뿐만 아니라 미 녀석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튀어가겠습니다. 5분이다. 네 초라도 늦으면 자비란 건 없다. 윤서연 중장은 통화를 끊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선글라스를 썼다. 그리고 손목 시계를 쳐다봤다. 오후 4시 17분쯤이었다. 5분 뒤면 4시 22분이 될 터이었다. 컨테이너 밖에서는 아직도 최일병과 정상병이 멍청하게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첩자로 의심한 사람이 별 3개를 단 중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비웃던 여성이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단기로 중장에 오른 친화적인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도 몰랐다. 윤서연 중장은 묵묵히 앉아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 1분이 흘렀다. 2분이 흘렀다. 3분이 흘렀다. 그녀의 안색에는 아무런 동료가 없었다. 오직 그녀의 눈빛만이 점차 더 매서워지고 있었다. 매 4분쯤 되었을 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오기 시작했다. 미약했지만 확실한 소리였다. 게다가 그 소리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미열병과 정상병도 그 소리를 들은 눈치였다. 미병소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비렸다. 야 뭐야 저 소리 사이렌 아니냐? 맞는데 무슨 일 있다? 훈련도 없는데.
두 병사는 위병소 밖으로 나와 그대 내면을 쳐다보았다. 사이렌 소리는 점차 커졌고 이제는 차량 엔진 소리마저 들렸다. 여러 개의 차량이 급속히 접근하고 있었다. 윤서연 중장은 시계를 다시 체크했다. 오후 4시 21분이었다. 딱 맞게 4분이 지났다. 장민호 소장은 시간을 맞출 것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컨테이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따가운 햇살이 그녀를 비추었지만 그녀는 전혀 아랑곳 않았다. 그대 내측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먼지를 휘날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를 헌병대 오토바이 4대가 뒤쫓고 있었다. 민의석근은 부대 내 그 점을 훨씬 위관하고 있었다. 최일병과 정산병은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오후 4시 22분 정각 검은색 승용차가 미병소 앞에 급멈춤했다. 뒷바퀴에서 하얀 연기가 솟아올랐다. 차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왔다. 그는 전투복 간추가 풀려 있었고 모자도 제대로 쓰지 못한 꼴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별 2개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리사단장 장민호 소장이었다. 미는 윤서연 중장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거소 격리를 바쳤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메아리쳤다. 충성 이리사단장 소장 장민호 윤서연 중장님께 경례. 5분이라는 시간이 막 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제 진짜 태풍이 몰아칠 참이었다. 장민호 소장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전시상언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전투복 단추는 2개가 어긋나 있었고 오른쪽 가슴 명찰도 비뚤어져 있었다. 허리춤의 전투화 끈도 제대로 매이지 않은 꼴이었다. 평소 복장 착용에 철저하기로 유명한 그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민인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방을 둘러보았다. 내 시선이 컨테이너 대기실 앞에 서 있는 윤서연 중장을 포착했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침착한 뒤에 숨겨진 서늘한 분노를 장민호 소장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오메노 소장은 곧장 윤서연 중장에게 달려가 그녀 앞 이은 지점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바로 엎드려 거소 경례를 올렸다. 경례 자세는 완벽했다. 오른손은 눈썹 끝에 정확히 닿았고 손가락은 일직선으로 모아져 있었다. 미선체는 15도 각도로 숙여져 있었고 시선은 윤서연 중장의 발끝을 향하고 있었다. 충성 1위 사단장 소장 장민호 윤서연 중장님께 경례. 그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했다. 명병장 전체에 올려 퍼질 정도였다.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최일병과 정상병은 그 외침을 듣고 몸이 굳어버렸다. 리중전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중전은 별 3개를 단 장군이었다. 군단장이나 육군 본부의 핵심 보직을 맡는 최고의 장성이었다. 미얀민국 육군 전체에서 중장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 중장이 서 있었다. 최일병의 손에서 소총이 떨어졌다. K2 소총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정상병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충백하게 질렸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두 병사는 자신들이 지난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이 첩자로 의심하고 조롱했던 여성이 별 3개를 단 중장이었다.
그들이 컨테이너에 방치했던 사람이 육군 본부의 실세였다. 그들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대상이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중장이었다. 윤서연 중장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이 장민호 소장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차가웠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밀어놔라. 내 충성. 장민호 소장이 경례를 끝내고 일어섰다. 그는 정자세로 서서 윤서연 중장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죄송함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장민호 소장은 본인의 부대 안에서 이토록 끔찍한 사건이 터졌음을 도저히 믿지 못했다. 게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스승이자 군 수뇌부의 핵심 인사라는 점이 사패를 곧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윤서연 중장이 입을 열었다. 장 소장, 자네 부대 군기가 겨우 요 모양인가? 송구합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과를 받자는 게 아니다. 내실을 묻는 거다. 자네 부하들이 민간인을 막대하는 게 평소의 모습인가? 장민호 소장은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부대가 군기가 확립되어 있다고 자부했었다. 수시로 불시 검열을 진행했고 간부회의에서 장병 인성 교육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부대의 얼굴인 위병소 상태가 이 지경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윤서연 중장이 차갑게 덧붙였다. 내가 이곳 위병소 앞에 도착한 시각은 정확히 14시 30분이었다. 근무자에게 신분짐을 보여주며 조카를 보러 왔다고 용무를 밝혔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략 2시간 정도가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자네 부하들이 내게 어떤 대우를 했는지 짐작이 나가나? 죄송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읊어주지. 첫째, 막말과 무시. 둘째, 조카가 초급 장교라고 집안 형편을 우는 모여. 셋째, 내 선글라스가 쩍퉁이라며 낄낄거린 조소. 넷째, 사우나 같은 대기실에 1시간 이상 감금. 다섯째, 거동 수상자로 몰아체포하겠다는 것 봐. 이게 자네 부대의 현 주소다. 장민호 소장의 낯빛이 흑빛으로 가래갔다. 그는 사태가 자신이 짐작했던 범위를 아득히 넘어섰음을 직감했다. 단순한 근무 태만이나 견해 정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지휘 체계의 총체적인 난맥선이었다. 국민을 향한 봉사정신, 기초적인 도덕성, 그리고 군인의 본분마저 완전히 박살나 있었다. 그때 헌병 기동대 바이크 2대가 정문 앞에 급제동했다. 헌병들이 기민하게 내려놓았다. 그들의 팔에는 군기 건립을 뜻하는 완전히 빛나고 있었다. 장민호 소장이 출동하면서 헌병 병력까지 호출한 것이었다. 내설을 사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이 사련에서 하차한 인원들은 정보 영관급 지휘관들이었다. 무공화를 어깨에 올린 고위 장교들이었다. 사단 참모장 정현수 대령, 미의회 작전참모 최진혁 중령, 인사참모 오재원 중령, 헌병대장 류성민 중령 등 핵심 참모진이 집계했다. 그들은 영문을 모른 채 주위를 둘러보며 어리둥절해했다. 사단장이 위병소로 극화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추격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누구에게도 전파되지 않았다. 그들은 평범한 등산복을 입은 중변 여성 앞에서 고개 숙인 사단장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참모장 정현수 대령이 조심스레 접근하여 장민호 소장 곁을 지켰다. 그리고 낮은 음성으로 여쭈었다. 지휘관님, 무슨 상황입니까? 장민호 소장은 말없이 고개짓으로 윤서연 중장 쪽을 지목했다. 미 정현수 대령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아웃도어 차림을 한 평범한 아주머니였다. 외관상 특이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안관을 마주한 찰나 정현수 대령은 반사적으로 얼어붙었다. 미슴 믿는 묵은 전장의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민간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무인, 그것도 평생을 야전에서 굴러온 베테랑 군인의 눈이었다. 윤서연 중장이 장민호 소장에게 질문했다. 저 인원들은 누군가? 사단 주요 참모들입니다. 참모장 정현수 대령, 내의회 작전참모 최진혁 중령, 인사참모 오재원 중령, 헌병대장 류성민 중령입니다.
윤서연 중장은 말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미명의 고급 장교들은 그녀의 서늘한 시선 아래서 바짝 긴장했다. 그들도 이 여인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사단장이 이토록 커둥지둥 갈려왔다는 건 그녀가 대단한 실세라는 방증이었다. 윤서연 중장이 짧게 명했다. 전 병력 집합시켜. 장민호 소장이 지체 없이 복찬했다. 오, 참모장, 정문앞 연병장이 전원 집합시켜. 말겠습니다. 충성. 정연수 대령이 즉각 참모들에게 전파했다. 헌병들이 통제를 시작하자 어수선하던 위병소가 금세 정리되었다. 최일병과 정산병은 여전히 제자리에 못 박힌 듯 떨고 있었다. 그들은 본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직감하고 있었다. 군 조직에서 장성급에게 불겸을 저질렀다는 건 영창 그 이상을 의미했다. 더구나 그들의 행위는 과실이 아닌 악의적인 괴롭힘이었다. 윤서연 중장의 시선이 두 병사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눈길이 최일병을 스치자 그는 한계에 가다른 뜻바닥으로 허물어졌다. 크치가 마비된 듯했다. 정상병 역시 핏기 없는 얼굴로 버머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입술은 경련했고 공공은 공포로 인해 심하게 흔들렸다. 윤서연 중장은 병사들을 외면하고 장민호 소장을 재차 응시했다. 장 소장, 이 병력들의 직속 지휘관은 누구지? 미병 조장은 이치련대 일대대 소속 심주미입니다. 영례대 기준입니다. 호출해. 알겠습니다. 장민호 소장이 참모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정연수 대령이 무전으로 호출 명령을 하달했다. 5분이 채 안 되어 한 명의 젊은 장교가 급하게 달려왔다. 다이아몬드 2개를 간 중이었다. 명찰에는 서영호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영문을 짐작하지 못한 채 장민호 소장 앞에 섰다. 이치련가 일대대 중위 서영호 차단장님께 신고합니다. 장민호 소장이 그를 노려보며 물었다. 심주미 위병소 인원 관리 책임은 자네 건가? 예, 맞습니다. 그럼 금일 위병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라. 서영호 주민은 긴장했다. 그는 오늘 위병소에서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하루 2번씩 초소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었다. 보고합니다. 금일 위병소 근무관은 특이 사안이 없었습니다. 윤서연 중장이 싸늘히 물었다. 특이 사안이 없었다고. 서영호 주미가 비로소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누가 말을 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장민호 소장과 참모장이 그녀 곁에서 경직된 태도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윤서연 중장이 잇따라서 물었다. 민간인을 간첩으로 보고 컨테이너에 가둬둔 게 특이 사안이 아닌가? 뇌소미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몰랐다니 이 지휘 아래 있는 병사들이 민간인을 감금했는데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뇌서영호 주민은 대꾸하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장민호 소장이 대신 바꿨다. 아, 육군본부 작전참모 윤서연 중장님이시다. 민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서영호 중위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별세개를 단 중장 앞에서 자기는 다이아몬드 2개의 중위에 불과했다. 계급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다. 윤서연 중장은 그를 굽어다 보며 말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서영호 주미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윤서연 중장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정문 앞 광장에는 이르며 명예 간부들과 헌병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느끼고 있었다. 윤서연 중장이 장민호 소장에게 일렀다. 장 소장, 지금부터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첫째, 위병소 근무병사 2명은 당장 보직 해임하고 영창 보내라. 둘째, 위병소자는 심주민은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하라. 셋째,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대대장과 연대장도 불러라. 넷째, 육군본부 감찰실에 연락하여 이리사단 전체에 관한 특별 복무 점검을 요청하겠다. 장민호 소장은 고개를 숙였다. 명령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윤서연 중장의 목소리가 더욱 사늘이 가라앉았다. 아,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정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부대 안에는 더 많은 문제가 숨어 있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 8월의 뜨거운 오후 태양 아래에서 124단 지휘부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별 3개를 단 한 여성 장군이 서 있었다. 윤서연 중장은 정문 광장 한가운데 서서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꺼냈다. 검은색 보안 전화기의 화면이 켜졌고 그녀는 저장된 연락처 중 하나를 골랐다. 전면에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준장 류시연입니다. 별 한 개를 간 준장의 목소리는 차분해 보였다. 감찰실장은 육군 전체의 복무기관과 비리를 감시하는 핵심 보직이었다. 윤서연 중장은 간결하게 말했다. 나 윤서연이다. 지금 강원도 인제 124단에 와 있다.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124단 전체에 관한 특별 복무 점검을 지시한다. 오늘 당장 감찰팀을 파견하라. 인원은 최소 1여여 명 이상. 조사 범위는 전 부대. 중점 항목은 병생활, 물자관리, 예산 집행. 아울러 간부 복무 기간이다. 류시연 준장의 목소리가 경직됐다. 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정문 위병소에서 민간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병사들의 기간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요 정도면 부대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수조사하라. 명령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언제 합니까? 지금 당장. 늦어도 이 시간 안에 도착하라. 네, 충성. 윤서연 중장은 전화를 끊고 장민호 소장을 응시했다. 사단장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감찰실의 특별 점검은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조치 중 하나였다. 감찰팀이 들어오면 부대의 모든 기록이 샅샅이 조사되었다. 작전 일지, 예산 집행 내역, 물자 수불복, 휴가 기록, 징계 기록까지 전부 다가 감찰 대상이었다. 그리고 한번 문제가 발견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었다. 윤서연 중장이 이었다. 장 소장 조카를 불러라. 예? 조카분 말씀이십니까? 김민준 소위 여기 소속 아닌가? 니네 소장은 잠시 어리둥절해했다. 김민준 소위는 이천의 다른 부대 소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감히 관문하지 못하고 참모장에게 눈짓했다. 오면서 대령이 난처한 듯 말았다. 중장님, 김민준 소위님은 카 부대에서 복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서연 중장이 입을 열었다. 그래, 터나 오늘 근처 부대로 면회 오기로 했으니 아마도 근처를 지나고 있을 것이다. 연락해서 즉시 오라고 해라. 알겠습니다. 뇌선연수 대령이 주머니를 뒤져 김민준 소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용건은 금방 전해졌다. 김민준 소위는 현재 위치가 30분 안쪽 거리라며 최대한 빨리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윤서연 중장은 말없이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오후 5시였다. 여전히 따갑게 내리쬐으나 산자랑 밑으로 어둑한 그늘이 깔리기 시작했다. 장 소장, 지휘관들 강장 집합시켜야. 예, 늘 심성. 장민호 소장이 즉각 참모진에게 눈짓했다. 정연수 대령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미 단시 뒤 두 명의 지휘관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민정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가른산에는 대렵장을 간채었다. 27보병 연대 1대대장 중령 민경석과 27보병 연대장 대령 유상우이었다. 두 사람은 작전복을 입은 채 급하게 뛰어왔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민경석 중령이 먼저 장민호 소장에게 다갔다. 1대대장 중령 민경석 사단장님께 신고합니다. 류상훈 대령도 거수령리를 했다. 27연대장 대령 류상훈 서단장님께 신고합니다. 민호 소장이 두 부하를 가리키며 윤서연 중장을 향해 보고했다. 임정님, 27연대장 류상훈 대령과 1대대장 민경석 중령입니다. 두 사람은 그 순간 윤서연 중장의 모습을 발견했다. 사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어째서 이 엄중한 자리에 서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사단장이 그녀에게 중장님이라 호칭하는 걸 듣자 표정이 얼어붙었다. 중장은 별이 셋이다.
까마득하게 높은 하늘 같은 상관이었다. 윤서연 중장이 두 사람을 쏘아보았다. 나는 육군본부 작전 참모 윤서연 중장이다. 부전교는 황급히 경리를 붙였다. 충성. 윤서연 중장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유대령, 니네온대 미병소에서 금일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아나? 유상훈 대령은 식은땀을 흘렸다. 송구하오나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보고가 없었다니 간의 부하들이 민간인을 간첩 취급하며 가혹행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감명이 되나? 류상훈 대령이 안색이 흑빛이 되었다. 민간인 가혹행이라니요. 정말 그런 이 가서 자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윤서연 중장이 컨테이너 각스를 손끝으로 갈겼다. 류상훈 대령이 가급히 뛰어가 문을 열어젖혔다. 내부는 사우나처럼 후끈거렸다. 바닥엔 땀방울이 흥건했고 낡아 빠진 의자만 놓여 있었다. 창문도 거의 없어 숨조차 쉬기 힘든 구조였다. 류상훈 대령은 내부를 살핀 뒤 밖으로 나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한 표정이었다. 이런 곳에 사람을 가뒀단 말입니까? 냉방 시설 하나 없는 찜통 속에 1시간이나. 류상훈 대령은 고개를 떨구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윤서연 중장의 시선이 민경석 중령에게 꽂혔다. 민 중령,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경계 근무지 감독을 소홀히 했다. 자네 부하 서영호 중위가 책임자인데 정작 그 녀석은 병사들의 만행을 까맣게 모르고 있더군. 이게 지휘관의 쾌도냐? 민경석 중령은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는 통상 미병소 순찰을 원리를 이외에 돌았으나 수박 부탈기식이었다. 이외 초병들의 근무 기간이나 대민, 지원 태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다. 간지, 품 문제만 없으면 그만이라 여겼다. 윤서연 중장이 서리빨처럼 말했다. 금시초문부로 너희 둘을 직위 해제한다. 보직 해임이야. 장 소장이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현부대 복귀는 불허하며 본부에서 근신하도록 해라. 류 지휘관은 사색이 되었다. 보직 해임 조치는 장교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욕이었다. 진급 누락은 물론이고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었다. 허나 변명은 불가능했다. 지휘 책임 소홀이 너무나 뚜렷했습니까? 내내 검은 사단 한 대가 미병소를 통과해 들어왔다. 매사한 인물은 앳된 얼굴에 잠기었다. 소위 계급장을 간 청년이었다. 김민준 소위였다. 그는 25의 나이로 금년 육사를 갓 졸업하고 임관한 심참 소대장이었다. 먼칠한 키에 가부진 체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심상찮은 공기를 감지하고 어리둥절해했다. 가을들이 즐비한 고위장교단이 도열해 있었으니 놀랄 만도했다. 윤서연 중장이 조카를 불렀다. 김민준 소위, 넵, 민민준 소위가 달려와 거수경례를 했다. 윤서연 중장은 조카의 복장 상태를 점검했다. 다림질이 잘 된 전투복과 광이 나는 군화가 보였다. 부착물 위치도 정확했다. 군인다운 절도 있는 자세가 마음에 들었다. 네가 민준이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네 고모 윤서연이다. 김민준 소위가 토끼 눈을 떴다. 고모님이 장군인 줄은 알았으나 이런 식의 대뇌는 예상 밖이었다. 하물며 사단장급 지휘관들이 도열한 자리에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 고모님, 여긴 어인일이십니까? 너 면회 가던 차에 잠시 들렀다. 헌데 미 고모가 여기서 간첩소를 들었네. 김민준 소위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윤서연 중장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김민준 소위의 표정이 차갑게 식어갔다. 고모가 초병들에게 당한 수모를 생각하자 가슴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화가 났다. 허나 그는 표정을 굳게 유지해있다. 장교란 항시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윤서연 중장이 조카를 보며 했다. 민준아, 금의 리를 뼈에 새겨둬라. 계급이 높다고 범한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허나 계급이 냈다고 비굴해져서도 절대 안 된다. 백심은 네가 어떤 군인인가이다. 실력으로 증명해 보여라. 알겠습니다. 또한 너는 장군의 피부치다. 그것은 혜택이 아니라 무게다. 남들보다 10배 더 고생하고 100배 더 바르게 행동해야만 한다.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서연 중장은 미소를 짓고는 조카의 옷깃을 고쳐주었다. 그러고는 장민호 소장을 바라봤다. 장 소장, 잠시 환복을 좀 하겠다. 공간을 내어줄 수 있겠나? 당일합니다. 제 방을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됐다. 가까운 빈 회의실이면 족하다. 장민호 소장이 참모장에게 눈짓했다. 정 대령이 윤서연 중장을 옆 건물로 모셔갔다. 구석에 있는 낡은 회의실이었다. 윤서연 중장은 트렁크에 있던 짐을 풀었다. 각이 잘 잡힌 정복 한 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부대를 나설 때부터 만약의 사태를 예감하고 미리 예복을 준비해 두었었다. 잠시 뒤 윤서연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비로소 완벽한 지휘관 형태였다. 짙은 녹색 정복 위쪽에는 훈장불이 빛나고 있었다. 보국 훈장, 무공 훈장, 표창 등 수많은 영예로운 징표들이 그녀의 가슴 위에서 번쩍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양어깨 위의 계급장이었다. 금비판 위에 별셋이 찬란하게 번득이고 있었다. 미세 개의 별은 정삼각형 모양으로 위엄있게 놓여 있었다. 정모 중앙에도 별셋이 박혀 있었다. 연병장에 서 있던 모든 인원들이 그녀를 주목하였다. 사복을 입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감이었다. 저것이 참된 군인의 자태였다. 중장의 위엄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장민호 소장마저 굳은 얼굴로 재차 격리를 붙여야 했다. 은지연 중장은 단상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없었다. 오랜 세월 전장을 누비며 얻은 패기였다. 그녀는 도열한 장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사단장, 참모들, 지휘관, 참모진 등 전원이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현 시간부로 불시 검열을 명한다. 미닛부대 검열관이 곧 이곳에 당도할 것이다.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상태를 점검하겠다. 윤서연 중장이 참모장을 불렀다. 대령, 민년도 부대 운영 자금 장부를 가져오게. 필히 정비비와 복지비, 부식비 부분을 상세하게. 정연수 대령이 안색이 변했다. 지금 바로 대령하랍니까? 그래, 즉시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정 대령이 밖으로 뛰었다. 윤서연 중장은 작전 담당인 최진혁 중령을 찾았다. 최 중령 작년 하반기 사건 일지들을 가져와라. 군기위관 가혹행위, 안전사고 등 전체 내역. 알겠습니다. 최진혁 중령이 달려갔다. 윤서연 중장은 인사참모인 오재원 중령에게 명령했다. 오 중령 장교 휴가 승인 배장과 출파 현황 장부를 가져오라. 필히 휴일 당직 편성표도. 알겠습니다. 오재원 중령이 나갔다. 이제 현장에는 장민호 소장과 소수 인원들만 있었다. 윤서연 중장은 장민호 소장을 응시했다. 장 소장, 자네가 지휘관을 맡은 지 얼마나 되었지? 2년 좀 넘었습니다. 1년 넘게 부대를 이끌면서 부대 출입구가 엉망인 것을 몰랐던가? 장민호 소장은 입을 떼지 못했다. 윤서연 중장이 말을 이어나갔다. 문제는 입구뿐이 아닐 테지. 내 눈이 닿지 않는 곳에 곧썩은 부분들이 숨어 있다. 기름을 훔쳐서 이득 챙기는 하사관, 부식을 빼돌리는 관리관, 병력을 머슴처럼 부리는 지휘관. 이 전부가 내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군. 장민호 소장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떨어졌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 뒤 참모장이 서류 박스를 안고 복귀했다. 네, 작전 참모와 인사 참모도 각각 파일을 챙겨서 왔다. 윤서연 중장은 문서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숫자를 쫓았다. 오랜 기간 분수 업무를 맡은 노하우가 있었기에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정비비 내역을 보니 지난 분기보다 지출액이 평균 대비 15% 늘어났다. 반면에 훈련 차량 기동 실적은 도리어 줄어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낸니 참모장이 우물쭈물하며 해명했다. 아마도 동계 차량 예열을 위한 추가 소모가 예열로 20%나 사라진다고 말이 되나? 이것은 누군가 기름을 횡령하고 있다는 뜻이다. 참모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윤서연 중장은 가른 파일을 집어들었다. 봉사들을 보니 자재비 책정 금액이 일반 시세보다 30% 비싸. 왜 이래?
그곳은 격오지 지역이라 위험비가 측정되어서 수당으로 30%가 붙는다고. 네 시내에서 여기까지 배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나? 이것은 건설업체와 계약관 사이에 빚돈 거래가 있다는 말이다. 윤서연 중장의 어조는 더욱더 싸늘해졌다. 그녀는 사건 기록들도 체크했다. 안전사고, 부상이 이번 주에만 5이다. 저것은 부대 안기강 회의와 필연적인 인과가 있다. 병사들이 한계점을 넘고 있다는 증거다. 그녀는 차트를 던져놓고 장민호 소장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민호 소장, 이 조직은 무너지고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스가. 나는 오늘 이곳에서 겪은 일을 결코 넘기지 않을 것이다. 느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내가 산 너머로 넘어가 버렸다. 연병장 위로 싸늘한 공기가 내려앉고 있었다. 저녁 7시가 되자 상급 부대에서 출동한 수사팀이 당도했다. 및 기사 지프차 2대가 정문을 통과해왔다. 차에서 내린 요원들은 전부 제복을 입고 있었다. 헌변이라는 글씨가 각인된 하얀색 헬멧이었다. 책임은 류시연 중장이 맡고왔다. 미살은 별 1개를 간 장성이었지만 수사단장이라는 직책의 파워는 별 2개인 지휘관과 동급었다. 그의 곁을 사령부의 법무관 대위, 중위, 상사 등 10명의 수사관들이 지켰다. 류시연 중장이 윤서연 중장을 발견해 거수경례하였다. 수사단장 중장 류시연 사령관께 신고드립니다. 수사팀 총 11명 집결했습니다. 미심 있다. 바로 수색에 돌입하라. 핵심 타겟은 흔정반 부조리 은폐 의혹, 반보 식비 횡령 의혹, 컨양 및 보급품 누락 여부, 내무생활 여건이다. 지식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류시연 중장이 몸을 돌려 수사관들에게 오더를 주었다. 수사관들은 세 조로 쪼개졌다. 한 조는 보안 감사를 진행하고 남은 조는 간보 신문과 수설 확인을 나갔다. 그들은 본인 차량에서 태블릿과 캠코더, 측정기 등을 챙겼다. 작은 흔적도 남김없이 찾아낼 태세였다. 윤서연 중장은 장민호 소장에게 전했다. 연민호 소장, 수사팀에게 무조건적 지원하세요. 모든 자료를 요구대로 전부 공개하고 모든 신문에 거짓 없이 응하세요. 네, 충성. 수사가 개시되자 영내 분위기 얼어붙다. 전 처부의 참모장들이 카이를 안고 바삐 움직였다. 미율 수사관들은 최근 1년치의 전체 장부를 압수했다. 법인 카드 내역, 부대 출입 기록, 피복 부속품 청구 서류, 뇌성기 불출대장, 고충 상담일지, 징계 의결서까지 전부 다 압수 품목이었다. 윤서연 중장은 수사팀이 뒤지른 사이 후문 초소 쪽을 향해 갔다. 내시령과 정산병은 벌써 법무부에 넘겨져서 징계관이 같아진 뒤였다. 초소 안은 정막만 흘렀다. 그녀는 근무지 안을 꼼꼼히 훑어보았다. 바닥에는 라면, 찌꺼기가 눌러붙어 있었고 구석진 곳에는 담배꽁초들이 수북했다. 선반 뒤에는 잡지책이 숨겨져 있었다. 미닛이 우리나라를 바치는 군부대의 현실이었다. 그녀는 옆에 간이유게 공간으로 갔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꿉꿉한 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본인이 있었던 그 자리에 도로 앉았다. 여기에서 그녀는 화가 났고 슬퍼했고 다짐했다. 이 조직을 없는다고? 아니 군대 문화를 엎어버리겠다고. 2번은 저런 꼴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잠시 뒤 그녀는 휴게실 밖으로 나갔다. 장민호 소장이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가와 우려스럽게 물었다. 미사령관님 무사하십니까? 무사해. 그저 복잡할 뿐. 송구합니다. 제가 사단을 올바로 통솔하지 못해 저런 꼴을. 윤서연 중장은 말을 잘라버렸다. 반면은 집어치워. 핵심은 지금부터야. 자네가 조직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중요하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민호 소장. 너는 옛날 내 팀에서 일할 땐 영밀은 군인이었다. 그런데 지휘관이 되더니 감을 잃어버린 것 같군. 현실을 보는 눈이 멀어버렸다. 매니저만을 믿고 진짜 병사들의 꼴을 보지 않았다. 장민호 소장은 고개를 떨궜다. 다 지간한 말입니다. 지휘관은 부하들의 표정을 봐야 한다. 녀석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뭐가 아픈지, 어디가 고장난 건지 몸속였고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리더다. 알겠습니다. 윤서연 중장은 시간을 체크했다. 저녁 8시였다.
빛은 사라지고 부대 곳곳에 어둠이 깔려오고 있었다. 보안등이 드문드문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카인 김민준 소위를 찾았다. 김민준 소위가 뛰어왔다. 사령관님 찾으셨나요? 그래. 으흐? 잠시 대화 좀 하다. 두 사람은 막사 의자에 가만히 앉았다. 여름의 밤 공기는 시원했다. 숲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낮의 열기를 식혀주고 있었다. 윤서연 중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민준아, 이번 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니? 민민준 소위는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제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제가 만약 사령관님 조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도 딴 병사들 마냥 방관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서연 중장은 조카의 덤덤함에 미소했다. 솔직한 답변이다. 민간은 다들 힘 앞에 약하다. 지위가 높으면 굽신대고 낮으면 하대한다. 그치만 그것은 틀려먹음보다. 타인을 평가하는 척도는 직위가 아니라 성품이어야 한다. 기억하겠습니다. 너는 내 피부치다. 이것을 항시 잊지 마라. 허나 이것이 벼슬이라고 착각하지는 마라. 이것은 무거운 짐이다. 너는 동기 장교들보다 10배 더 고생해야 한다. 2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동료들이 너를 진심으로 따른다. 알겠어요. 결코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명심해라. 병사들을 이끌 때 언제나 너 자신을 낮추며 행동하라. 네가 훈련병 때 어땠는지 떠올려라. 그들도 귀한 집 자식이고 가족이다. 막대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윤서연 중장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다. 넌 훌륭한 군인이 될 거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님이란인다. 고모님. 두 사람은 한참 묵묵히 저녁노를 바라다 보았다. 달빛이 환히 비치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밝은 달빛이었다. 윤서연 중장은 어린 시절 오빠와 함께 달을 보던 추억이 떠올랐다. 오빠도 군인이었다. 걸프 전쟁에 파견됐고 이라크 전에도 참전했었던 투철한 군인이었다. 그는 나에게 늘 말했다. 군인은 달처럼 차야만 한다고 칠흑 속에서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고. 오후 9시가 되자 수사팀의 긴급 감사가 종료되었다. 류시연 중장이 윤서연 중장에게 관련 서류를 건넸다. 중장님 긴급 감사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탄약 불법 거래가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약 5천만 원가량의 탄약이 외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복비 횡령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의류업체와 보급관리관 사이에 빚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액수는 약 4천만 원입니다. 윤서연 중장의 눈매가 떨렸다. 책임자가 누구인가? 탄약권은 보급대 상사 서영호와 고철업체 사장 차민석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피복권은 군수담당관 상사 권혁진아 의류업체 이사 임재영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즉각하면 조치하라. 아울러 징계위원회 회부해.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고는 없나? 그대 안전시설도 확인했는데 초소와 탄약고가 위험해 보입니다. 시건장치 고장난 곳이 두 곳, 미미사더만 훼손이 심각한 곳이 네 곳입니다. 창고관리도 엉망진창입니다. 윤서연 중장은 장민호 소장을 쏘아보았다. 장 소장 봤는가? 예, 봤습니다요. 다음 주까지 모두 보소해라. 자재가 필요하면 군수사령에 연락해라. 내 이름 되면 줄 거다. 나 알겠습니다. 수사팀은 밤새도록 신문을 이어갈 생각이었다. 당분간 3주 동안 부대의 상주의 모든 서류를 뒤져볼 작정이었다. 윤서연 중장을 류시연 중장에게 지시했다. 류 중장 이번 감사는 은밀히 해라. 쥐새끼도 도망가지 않게.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잡아넣고 신고한 병사는 포상하라. 지시대로 수행하겠습니다. 오전 1시가 넘자 윤서연 중장은 본부로 복귀할 채비를 했다. 그녀는 다시 운동복을 걸쳐 입었다. 예복은 트렁크 뒀다. 장민호 소장이 따라오려 했지만 그녀는 만류했다. 장 소장, 자는 부대 남아서 사태를 해결해라. 지금부터 완벽한 일이 사단을 재건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요. 아울러 행정반 개원들 충원은 꼼꼼하게 검토해라. 오직 훈련 열애자라고 해서 행정 보내지 마라. 행정반은 부대의 머리다. 가장 똑똑하고 사명감 넘친 병사를 선발해라. 알겠습니다.
윤서연 중장은 세단을 탔었다. 검은 차는 악셀을 밟자 처치가 미끄러졌지만 곧 출발하였다. 그녀는 선루프 열고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미사관실 안에는 당직 사관들이 근무를 시작했다. 그들은 보던 표정이 앉아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빠릿빠릿 행동을 서로에게 지시했다. 단 한순간 만에 변화된 풍경이었다. 윤서연 중장은 차를 급하게 몰았다. 미병소 지나면서 백미러로 부대를 쳐다보았다. 미리단의 조명들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저곳에서 수만 명의 청춘들이 지금 이 순간 조국을 수호하고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방금 일어난 일을 보고 저녁을 꿈꾸었을 것이다. 일부는 분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전원이 커다란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군대는 권력으로만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니니니니님가라 본부 방향으로 달렸다. 밤길은 무서웠지만 가로등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윤서연 중장은 라디오를 끈 채 지난 시간을 곱씹어 보았다. 내서덕에 일어날 때만 해도 그저 휴가를 떠나러 가는 소박한 일탈이라고 여겼었다. 그러나 갑자기 방문 1위사단에서 그녀는 조직의 부패한 점을 또다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도려내기 위해 칼을 들었다. 늘 30분쯤 지났는지 스마트폰이 떨렸다. 단민호 소장이었다. 중장님, 저 장민호입니다. 왜 전화해? 현재 간부 긴급 소집을 거었습니다. 전 간부에게 그를 관련한 일을 경고하고 내일부터 1위사단이 완전히 바뀔 것인지 알렸습니다. 그러자 간부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제서야 진정한 된 군인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윤서연 중장은 흐뭇하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좋구나. 그 마음을 잊지 마라. 예, 중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님이 중장님께서 오신 일은 우리들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행운이 아니다. 기회였다. 두 번은 같은 일이 없도록 해라. 니 주의하겠습니다. 통화를 끄고 윤서연 중장은 다시 전방을 주시했다. 본부까지는 고작 30분쯤이 더 가면 되었다. 그녀는 노래를 껐다. 빗방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차르트의 작은 소야곡이었다. 경쾌한 클래식 선율이 내관을 감쌌다. 반년이 지나 1위사단은 확실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훈련 물자 잘도와 부식비 착복으로 적발된 간부진들은 고범 판결로 엄중 처벌을 받았다. 초소에서 방문객을 모욕한 최일병과 정상병은 헌병대에 넘겨져서 영창을 갔다. 서영호 중위는 징계 처분 뒤 타부대로 전출되었다. 민경석, 중령과 류상훈 대령도 보직 해임되었다가 후방 부대로 자천되었다. 장민호 소장은 부조리 척결에 최선을 다했다. 그는 매일 초소를 몰래 순찰했고 병사들의 고충들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다. 내무반 환경을 정보 보수했고 급식의 질도 크게 개선했다. 무엇보다 지휘관의 파도가 변했다. 권위로 부하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대우하는 풍토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김민준 소위는 고모의 조언들을 기억해냈다. 그는 본인이 장군의 혈육이란 사실을 부정하진 않았으나 티를 내지도 않았다. 항상 성실히 맡은 바를 했다. 아침 구보 훈련에 제일 먼저 뛰쳐나갔고 연병장에 제일 늦게까지 머물렀다. 병사들은 그런 그를 보며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다. 계급장 덕분이 아니라 그의 솔선수범 때문이었다. 윤서연 중장은 그 뒤에도 종종 예하 부대를 몰래 시찰했다. 이 사전 연락도 없이 수수한 복장으로 부대 근처를 돌아다녔다. 미병소 대원들이 방문객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부대 속 대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근무하는지 눈으로 점검했다. 뇌약점이 포착되면 바로 시점했다. 육군 본부에서는 1위사단 사고를 빌미로 정군의 병영생활 혁신 명령을 내렸다. 미병소 근무 전병에 대한 훈련을 늘려하고 방문객 응대 지침서를 다시 제작했다. 노후 시설 보수에도 자금을 투입했다. 특히나 병사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병영 문화를 조성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또한 그 한가운데는 윤서연 중장이 서 있었다. 제복이 별 3개를 단 그녀는 지금도 국방부 건물 4층 본인의 집무실에서 문서를 결제하고 있었다. 창 너머로는 도심의 풍경이 그림처럼 떴다. 수천만 개의 조명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저 조명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저들이 타고나게 꿈꿀 수 있게끔 힘쓰는 것이 장군의 소임이다. 윤서연 중자는 창가의 기대의 밤하늘을 쳐다보곤 했다. 도심의 광의 탓이라 별은 잘 보이지를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별은 항상 저 하늘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눈에 안 띄어도 실제한다는 사실을, 또한 본인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급의 고하가 아닌 사람의 됨됨이로 대우받는 집단, 두려움 아닌 믿음으로 돌아가는 부대, 국민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닌 국민과 호흡하는 군대, 이것이 윤서연 중장이 바라는 자랑스런 육군이었다. 그녀는 경전이 박힌 별 3개를 쓸었다. 묵직했다. 그러나 그 중함만큼 영광스러웠다. 저 별들은 고작 계급을 과시하는 장식품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의 노력과 인맥에다가 미래에도 이어질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윤서연 중장은 자리에 다시 착석해 문서를 펼쳐봤다. 매일 강장 처리할 안건이 태산같이 쌓여만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힘들지 않았다. 까닭은 그녀는 믿고 있었다. 본인이 맡은 건 하나하나가 더 멋진 군대를 세우고 더 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보탬된다는 것을 날은 저물었지만 국방부 건물 4층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미가기에서 별 3개를 단 한 여자 지휘관이 나라와 시민을 위해 지금도 본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었다. 이번 에피소드 어떠신가요? 타인을 외형만으로 평가하는 찰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게만 됩니다. 참된 힘은 완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에서부터 생겨납니다. 높은 위치에 오를수록 더 많은 의무를 지고 낮은 곳에서도 대우받아야 당연합니다. 이번 하루도 내 곁의 모든 이들을 존중으로 대하는 구독자가 되시길 빕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하시고 내일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되시길